안녕하세요, 여러분. DMZ 다시 읽기와 경기권 DMZ 접경지역 기행의 강의를 맡은 건국대학교 박솔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DMZ에 대한 다시 읽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경기권에 해당하는 DMZ 접경지역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DMZ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DMZ 공간이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DMZ 공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첫 번째 파트를 해당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DMZ를 보는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이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프레임으로 DMZ를 보면 좋을지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적 차원에서 DMZ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틀로서 DMZ를 살펴본 후에 다시 읽기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경기권 DMZ를 기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DMZ 공간 이해하기고요. DMZ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기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DMZ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DMZ라고 말을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군사적 의미에 해당합니다. 군사적 의미의 DMZ는 248km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하는 지역을 의미하고요. 남과 북으로 각각 2km까지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정전협정에 기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북방으로 2km, 남방으로 2km 그렇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상의 구역을 군사적 의미의 DMZ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 서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법률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 20km까지의 구역을 의미하고요. 이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접경지역 20km, 물론 남쪽에만 해당하는 개념이겠죠. 여기에 강화, 파주, 포천 등 이런 민간인 통제선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지역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접경지역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적인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남방 한계선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까지의 구역, 여기를 일반적으로 DMZ라고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다룹니다.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사실 지역과 정세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이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요. 군사대치가 굉장히 삼엄할수록 남쪽으로 내려오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유동적인 거고요. 주로 비주거, 사람들이 살고 실제로 거주하진 않는 경작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입증을 특별히 발급받아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왜 이것이 행정적 의미의 DMZ에 들어가느냐, 군사적으로 일상적인 통제가 벌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DMZ를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출입신고를 하고 가야 하는구나, 국방부에 혹은 유엔사에 그렇게 인식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의미의 DM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제 기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이 접경지역은 생활문화 권역으로서의 DMZ를 의미하는데요.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 그리고 경기도, 우리가 오늘 다룰 지역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연천, 파주, 김포, 그리고 여기는 인천까지 노란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강화, 옹진까지를 DMZ를 감싸고 있는 지역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반도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광대한 공간이죠. 자, 그렇다면 이 DMZ는 어떻게 탄생한 공간이냐? 당연히 이거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죠. 휴전, 우리는 흔히 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멈췄다라고 하는 의미의 정전입니다. 이 정전 협정을 통해서 바로 DMZ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한국전쟁이 중단이 됐고요. 이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한국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고 한국 문제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서 이 전쟁을 평화로 규정하면서 정리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충돌을 완충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한 게 DMZ입니다. 하지만 이게 54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완전한 전쟁의 종료로 이어지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간이 DMZ고 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사람들이 UN, 북한, 그리고 중국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관할 역시 이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DMZ 공간에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DMZ 공간이 갖는 아이러니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이름부터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이제 우리가 DMZ라고 하는데 거기서 DMZ는 Demilitarized Zone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비무장지대, militarized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최고 밀도의 군사대척지고 사실 한반도의 화약고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무장이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DMZ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판문점이라고 하는 JSA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동경비구역은 Joint Security Area라서 함께 연결해서 일하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그곳은 남북이 일상적으로 만나거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근무하거나 하는 공간이 아니죠.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DMZ 개념에서도 봤듯이 DMZ 접경 지역은 어떤 곳이냐. 아주 광범위한 군사보호시설 구역과 제한 구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변방의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DMZ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청정 생태계. 전쟁이 끝난 후에 금단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청정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신화화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떠냐? 이곳이 군사대척지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 GP와 같은 대표적으로 시설들이 존재하고 정찰 훈련지로서 상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기서 사람, 특히 이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지뢰, 산악 군사도로, 이를 위한 시멘트 진지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경계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울창한 숲이 아니라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의 그런 숲이 아니라 낮은 관목류가 자라는 초지들이 훨씬 많죠. 또 이 DMZ라는 공간이 치열한 고지전에 여파가 남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주나 지리산이나 이런 울창한 산림이 아니라 다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많이 자라봤자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DMZ에 대한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공간을 규정하는 기존의 프레임이 있고 어떻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DMZ를 규정하는 세 가지 프레임은요. 크게 생태주의적 프레임, 경제주의적 프레임, 안보주의적 프레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태주의적 프레임은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는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 그 사실과 가치만 강조하는 공간이라고 표상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특히 이곳이 다른 이유를 떠나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각양각색의 어떤 환경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청정 생태의 공간으로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프레임화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경제주의적 프레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주민들의 소득 증등 및 남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간이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강하게 프레임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공간을 이 가진 특성, 그리고 이것이 공간이 가진 아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지 않고 그런 경제주의적 가치로만 판단되는 공간. 이게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는 안보주의적 프레임인데요. 결국 이제 DMZ를 남북의 군사 대립의 공간이자 안보 교육을 하기 위한, 왜 우리가 갈라졌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하는 공간으로서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안보주의적 프레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 프레임에 근거해서 DMZ를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 패러다임에 갖는 한계는 뭐냐면 DMZ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DMZ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적 가치들을 주변화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성들을 박제화시켜서 생태와 경제,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갖는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걸 벗어날 것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DMZ라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DMZ는 전쟁이 만든 산물이죠. 그러면 한국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남북 분단이 시작되면서 분단이 고착화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게 바로 한국전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DMZ를 기존에 강제하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분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단을 의미하는 것도 이제 단 1차원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자연지리적 분단입니다. 자연지리적 분단은 뭐냐? 첫 번째는 자연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지만 하나의 이어진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인위적으로 뚝 단절된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생태계가 이어진 공간이 군사 분계선과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설들을 통해서 끊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생태계는 단절이 된 거죠. 청정 생태계 공간은 아니지만 생태계가 끊어져 있는 거고 그것이 거꾸로 7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연 공간의 오염과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DMZ든 민간인 통제 구역이든 이곳들이 의미하는 바는 군사 활동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강제가 돼요. 사람들의 일상이 벌어지는 공간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 재편이 벌어집니다. 또 탱크가 갑자기 지나가야 한다거나 군사작전상 그러면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농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길을 비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군사활동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격훈련 소리가 이제 들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 군사활동이 벌어집니다. 사격훈련이라던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잦은 방화가 일어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군사 활동 통해서 발생하는 화학적인 오폐수들이 발생하면 그곳에 이제 방류가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다 이 DMZ 공간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곳을 청정 생태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파괴가 발생하기도 하는 공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격훈련 하면은 탄피가 발생을 하고 탄피가 토양에 떨어지면 당연히 중금속 오염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파괴도 발생을 합니다. 또 오폐수가 방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질 오염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 왜 일어나냐. 이 군사적인 분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말에 어폐가 있어요. 공유 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던 강이죠. 물줄기에는 경계선이 없으니까요. 이 공간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공유하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보이시는 요 선이 휴전선이겠죠? 그리고 이 강들이 남과 북의 경계를 오고 가며 흐르는 강들입니다. 가장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큰 강들이 북한강, 그 다음에 임진강, 한탄강이죠. 근데 그 말고도 물줄기가 길지 않은 연북천, 수입천, 역곡천, 함이천 이런 강들이 존재하고요. 이 강들이 흘러서 이제 서해로 합쳐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지리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이어졌던 물줄기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역곡천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공유하천 중에 하나죠. 중서부 전선에 존재하는 역곡천인데 이 사진, 흑백 사진은 197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0년대에 뒤쪽에 현재의 2010년 현재의 상태를 찍은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이 민통선 안쪽에 존재하는 공간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강이 이렇게 민통선 안에 존재하면서 단절된 채로 또 흐르기도 한다 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분단이 단순히 자연지리적인 분단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분단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인간관계의 분단은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인간관계 안에서 적대적인 경계짓기가 일어나는 분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는 기준은 뭐냐면요. 한반도의 분단이 적대적인 분단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리적 경계짓기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민통선입니다. 일단 정지. 이게 DMZ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군사적인 규제를 받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앞에 봤듯이 군사 분계선 이하 2km를 의미하는 공간이 사실 DMZ지만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환경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DMZ 접경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민간인의 거주와 출입, 일상적인 재반 활동이 이런 군사보호 목적에 따라서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경계짓기가 일상화된 공간이 DMZ다.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넘어갈 수 없음.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하면 안 됨. 이런 것들이 사회적이고 의식적인 경계짓기로 적용을 받는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또는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 안에서의 땡땡땡 이런 경계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제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사회로 분단이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북은 늘 적대적인 타자로서만 인식이 됩니다. 이것들이 일상적인 경계로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면화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의식적 경계짓기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북을 혐오하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거꾸로 한번 그들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 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분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와 공유했던 게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인간관계 분단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분단인데요. 사회문화적 분단은 남북의 자연지리적 분단과 공간이 곧 사회문화적인 적대적인 분열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MZ 가면은 DMZ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에 많이 있지만 DMZ 가장 많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이루어졌던 가장 치열하고 오랜 시간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전쟁 기념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전쟁 기념물들은 반공 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반공이라는 것은 곧 반북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계속 묻고 왜 우리는 이런 싸움을 했는가를 한쪽에게 북의 책임으로서만 상징화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들을 적대해야 하는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증오의 감정을 양산하는 교육 공간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이 낳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은 적이냐 또는 나냐, 북은 적이냐, 나는 곧 남이다. 이런 틀을 유지시키고 양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떤 공동체를 배제할 것이냐 또는 수용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을 한국 사회 안에 계속 강제를 한다는 거죠. 아마 북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대적인 분단을 공유하고 있는 대쌍관계 안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적대적인 의미 체계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남북의 자연재해 분단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DMZ에 있죠. 네, DMZ. 이 물리적인 분단이 곧 사회문화적 분단을 작동시키는 핵심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의 정서와 생활문화가 가치관에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분단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기존에 존재했던 순환적이고 호혜적인 상호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과 북이 국토로서만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프레임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여기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DMZ를 보던 게 이런 것이었다면 DMZ를 새로 보자는 어떤 틀로 보겠느냐 할 때 우리는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볼 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의 공간입니다. 공간은 그냥 공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응축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흔히 우리가 사회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공간이 뭘 의미하냐? 그것은 사회적 관계가 구현되어 있는 곳이고 역사적인 기억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간은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변화하고 사회와 더불어서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간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겹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사진으로 이해를 하면 이래요. 이런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밀푀유 나베죠. 여러분 밀푀유 나베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겹겹이 쌓아서 이걸 밀푀유라고 얘기를 하죠. 얇은 조각이 층을 이루고 있다. 1000개의 나뭇잎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배추를 깔고 배추죠. 백주를 깔고 고기를 깔고 깻잎을 깔고 이거를 층층층이 해서 이렇게 하나로 끓이죠. 그리고 요거는 크로와상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도 겉표면 이렇지만 안에는 여러 겹겹을 둘러서 만든 빵이 바로 이 빵이죠. 이런 구조를 공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을 딱 봤을 때는 이 껍데기, 밖에 보이는 요 껍데기만 보이지만 사실 이 공간 안에는 역사적인 층이 각종 사회를 지나치면서
쌓여온 이런 층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 공간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요거만 보이죠.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하거나 서로 포개진다. 이건 나베를 생각하면 돼요. 이 나베를 끓이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뭔가요? 이 배추와 고기와 깻잎이 육수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맛을 내죠.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 이 밀푀유 나베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이 사회적 공간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한국전쟁기, 현대 등등이 겹겹이 한 공간에 쌓여오면서 이것이 서로 화학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의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이 중층적으로 중첩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시선에서 공간을 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공간의 예를 들어서 봅시다. DMZ 중에서 우리는 판문점, 대표적으로 판문점을 한번 봐볼게요. 판문점도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처럼 크로와상처럼 어떤 겉면이 있지만 그 안에 겹겹의 역사가 쌓여 있겠죠. 그럼 우리는 과연 그 겹겹의 다층적인 역사 중에서 어떤 역사적 층을 어떤 관점에서 중심으로 두고 기억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 겉표면에 의미하는 바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판문점 도끼 사건이죠. 1976년에 이 남북이 아직 그 전쟁이 끝난 후에 한 대략 20여 년이 지났던 그 시점에 남북 관계가 이제 막 6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서로 경색이 되고 대립이 심해지던 그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 판문점 도끼 사건이죠. 판문점에서 공동 경비를 하다가 아까 우리 JSA 봤었죠. 공동 경비를 하다가 남북 관계가 이제 예민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런 나무들이 서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게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이 시야 확보를 위해서 미루나무를 베는데 그거를 이제 베지 말라. 뭐 이런 갈등이 벌어지면서 서로 이제 도끼를 휘두르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실제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 경비 구역 안에서 더 이상 공동 경비를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서로 넘어올 수 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라고 여기 보이는 우리 지금 요 남북 경계석을 만든 게 이 사건이 그 계기입니다. 그런데 요런 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판문점이란 공간이 대립과 위협의 공간, 언제 어떤 돌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요때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이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평양이 아닌 공간에서 만난 것도 처음이었고, 판문점이라고 하는 특히 이 경계의 공간에서 만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이 경계선을 왔다가 또 갔다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대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넘어서면 별것이 아니다. 이런 가능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첩적 공간 이게 뭔지 얘기를 했고요. 그 차원에서 DMZ를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한반도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휴전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이 DMZ입니다. 원래 한반도에 이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이 만든 곳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프로그램에서 확인했듯이 DMZ 겉껍데기 표면은 이 세 가지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만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DMZ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할 때 이 세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주 획일적이고 박제화된 방식으로만 이 공간이 가진 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DMZ를 볼 수 있어요? 중첩적이고 중첩적으로 보면 어때요? 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한반도 허리죠. DMZ는. 그러니까 중부지역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럼 이 중부지역으로서만 갖는 어떤 지질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단과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고 한반도의 허리니까요. 네, 그런 역사적 터전으로서의 성격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곳이 바로 DMZ라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의 층, 선사시대의 층, 고대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시대의 다양한 각각의 층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DMZ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이 사는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고인돌 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DMZ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강화도뿐만 아니라 DMZ 전역에 많은 고인돌들이 분포해 있고요. 선사시대 유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나긴 역사 시대에도 다 삶의 무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층층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만 봤다고요? 분단과 전쟁의 틀에서만 이 공간을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DMZ 다시 읽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적대적인 전쟁 그리고 분단 이런 시선으로만 우리가 DMZ를 계속 봤는데 그게 아니라 중층적인 맥락들을 살려서 다시 봤을 때 이곳을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평화롭고 어떤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치환할 수도 있는 거구나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를? DMZ를. 그래서 인간과 자연, 이 자연의 지리적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DMZ 공간이 이렇게나 자연적인 것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고 그 자연의 터전의 그것에 기반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생명의 공간이구나. 단지 청정 생태계고 인간의 발이 닿지 않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곳이 무서운 공간, 넘어설 수 없는 공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판문점에서 봤던 것처럼 거꾸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상상하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기획하는 곳으로서 DMZ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DMZ 다시 읽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 공간은 한반도의 많은 공간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지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치유를 상상하는 공간으로서의 DMZ로 기존에 보던 관점을 변환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DMZ 다시 읽기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DMZ를 그려왔고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경제주의적이고 생태주의적이고 안보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중층적이고 중첩적인 역사적인 틀들을 다층적으로 가진 공간으로서의 DMZ 이렇게 보자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프레임 중에서도 특히나 전쟁과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적대적인 남북의 적대적인 상처를 자극하는 공간으로서만 그려지는 것들이 넘어서서 이곳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것이 바로 다시 읽기구나, DMZ를 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전체적인 틀에 기반해서 경기 지역의 DMZ 접경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프레임을 넘어서 경기권 DMZ 접경 지역을 이해를 하려면 방금도 우리가 봐서 얘기했지만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이곳이 역사적인 층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 공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지역의 지역성,
로컬리티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곳에 여기 한반도 허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부터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권인데요. 연천, 파주, 김포가 경기도에 속하는 세 개의 지역이고요. 사실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는 철원과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지리적으로 철원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연천, 파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김포는 특히 강화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어쨌든 경기권을 중심으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기권 DMZ 접경지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자연지리적으로는 한탄강과 임진강 그리고 한강이 서해로 연결되고 남과 북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제 한탄강, 임진강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리고 한강은 여기서 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서해에서 만나서 서해로 이렇게 가는 곳이 바로 이 경기권 DMZ 접경지역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문지리적 특징은요. 이 지역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쯤이 개성이죠. 그리고 좀만 더 내려가면은 여기는 서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개성이 어디입니까? 고려시대의 중심지고요. 서울은 조선시대 이후의 중심지죠. 여기에서 갖는 역사적 특징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 이런 중심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삼국시대의 쟁탈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라, 백제, 고구려의 유적이 모두 남아있는 흔치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바로 이 세 가지 지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지역씩 한번 살펴보면요. 연천, 우리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갈 겁니다. 연천은 어떤 곳이냐? 일단은 세 지역 다 한반도의 중심부고 중부지방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을 품고 있고 이 두 개의 강은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지질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공간에 지질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어서 그 구석기 시대 이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강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던 풍족한 땅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지질적 공간, 제인폭포 101층, 좌상바위, 임진강 주상절리, 차탄천 주상절리 이런 이 지질 공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구석기 유적으로 대표되는 정곡리 유적지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설명해주는 전국 선사박물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 유물이죠. 고인돌 공화국이라고 하는 흔히 불리기도 하는 한반도에서 이 통연리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한탄강과 임진강이 자연적인 지리적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삼국시대, 과거 삼국시대의 자연지리적 경계가 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DMZ와 같은 공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시대 역사 유적이 모두 남아있는 또 격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3대성으로 대표되는 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고루가 모두 연천에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철갑 유적이 나오기도 한 무등리 보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공리 적석총, 삼곤리 돌무지 무덤과 같이 이제 백제의 흔적이 남은 무덤 공간들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시대에서 특히 근대를 들어서면요, 이 길차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경원선 철도가 연천을 지나는데 경원선 철도가 지나면서 번화한 곳이 되기도 했고 번화하다 보니까 일제 수탈이 많이 벌어져서 항일 활동이 많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역을 따라서 이 역사를 이제 살펴볼 수도 있어요. 번화했던 마을 중에 하나가 고랑포구고요. 항일 활동도 일어났기 때문에 항일일별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DMZ라는 공간을 지배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통제가 일상화된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으로서의 현재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상상하는 공간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주 역시 한반도 중심부입니다. 파주는 한선백제 시절에 백제의 역사적인 흔적들이 많이 남은 공간이에요. 주로 산성으로 남아있고요. 이 백제 시절 산성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곳들이 당연히 이제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한때는 백제 시절의 유적이기도 했지만 고구려에게 가기도 하고 다시 신라에게 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층층이 첩첩이 쌓여있는 곳이라서 모두의 유적들이 남아있지만 이 한성백제 시절에 백제가 가장 먼저 삼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활개를 펼쳐나갈 때의 어떤 흔적들이 유독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 파주는 기호학파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호학파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파산서원, 자운서원, 용주서원, 신곡서원지가 대표적이고요. 왕비와 왕의 능이 위치하는 곳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왕과 왕비의 능들이 이제 위치하게 됐죠. 그래서 공릉, 숭릉, 영릉, 파주 삼릉으로 불리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어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서 소령원, 수기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주는 우리 아주 상징적인 공간을 품고 있는 곳이죠. 판문점. 판문점이 있는 곳이고요. 군사분계선이 가장 먼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 파주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연천이 경원선이 지나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의주로 가는 경의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북 출입 사무소가 여기는 있고요. 예, 경원선은 이어진 철도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동쪽하고 서쪽은 서로 이으려는 노력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남북 출입 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전망대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김포. 김포는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지도로 봤었는데요. 이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곳을 이제 염하의 해협이 자리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실 또 바다를 연하고 있죠. 서쪽에 바다를 연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섰을 때 이곳은 이제 기차가 아니라 이양선이 출몰하는 공간.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가 처음 맞닥뜨리는 공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의 역사랑 떼어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김포는 분단과 전쟁이 남긴 아픔 중에서도 이제 민간인 학살의 기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들 중에서도 사실 이 학살의 이 기억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이 DMZ에서 활성화돼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표지석이나 위령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몇몇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천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자면은 연결된 남북의 하나의 지리적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비록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철책선이 있고 휴전선이라는 철책선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연 지리적으로는 과거에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 공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 중부에 가지고 있는 지질공원이라는 특징인 거죠.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가 된 한탄강과 임진강의 이런 지질 명소들은 원래 이 강이 만들어질 때 북에서 지금 현재 북에 속한 평강 오리산에서 분출한 화산이 만든 화산 지형입니다. 화산에 용암이 분출하면서 용암이 흘렀던 자리에 이 용암이 바다로 빠지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히 물이 차올라서 생긴 강이 한탄강이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북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임진강이 나중에 한탄강과 합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에 있는 마식령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이 이 공간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은 차탄천 주상절리, 제인폭포, 그리고 좌상바위 이런 지질공원이죠. 이게 내륙에 있는 한반도에서 내륙에 존재하는 지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산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돌로 곰봇돌이라고 말하는 현무암 있죠.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돌들을 이제 제주도 가면은 많아. 하르방을 만드는 그 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연천에도 그런 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화산지형이니까. 자,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인데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왜 중요하냐면 아시아 지역의 인류가 언제 출몰을 했냐라고 하는 그 시점을 앞당기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이 발견이 굉장히 세계적인 발견으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고요. 여기 전곡리 유적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절부터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탄강, 임진강 줄기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선사 유적들이 있고요. 가월리, 주월리라고 하는 파주와 연천의 경계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전곡리 유적지. 한탄강 이렇게 돌아가는 강이 지금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끼고 있는 전곡리 유적지가 구석기 유적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인돌은 어느 시대의 대표 유물인가요? 청동기 시대죠. 통연리 고인돌, 양원리 고인돌, 그리고 30여 개의 고인돌을 모아놓은 고인돌 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연리 고인돌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이 제주도에만 가면 볼 수 있는 돌 아닌가요? 라고 했던 그 현무암으로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었죠. 그만큼 이 권역에 이 현무암이 많다라는 거죠. 화산 지형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삼국시대의 패권을 둘러싸고 충돌한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구려의 유적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남쪽이기 때문에 평양 이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유적들이 많지 않은데요. 연천에서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무등리 1, 2 보루이고요. 은대리성, 그리고 요거는 당포성, 요거는 호로고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구려 3대 성으로 보통 묶여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 들었지만은 여기 강이 보이죠? 여기 임진강인데 임진강이 자연스럽게 이 화산 지형에 높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양 안에 자연적인 요새처럼 절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 위에 만든 성이 바로 요 호로구루나 당포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경 하천이었고 그 당시 디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한반도 패권을 결정짓는 각축장이었어요. 그래서 강기슭 위에 평지를 조성한 강한 평지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연 지형을 활용해서 축성을 하고 적의 침입을 막아서 하는 역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성의 안쪽에는 평지가 있는데 이 농사를 짓고 군량을 확보하는 요새로서 계속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호로고루에 여기를 가보면은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고구려가 쌓은 돌의 축성 방식과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와서 축성한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포성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곳이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충돌의 역사를 품고 있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원선 유의면서 연천 또 삶은 달라집니다. 경원선이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죠. 그리고 용산에서 원산까지 가는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연천역입니다. 그래서 이 연천역에서 과거에는 이제 증기기관차다 보니까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수탑이 남아 있습니다. 용산에서 와서 다시 원산까지 가야 되니까 물 채워서 석탄 떼어서 가는 증기기관차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순정이 남아 있고요. 사실 철도라는 거는 제국주의 침탈과 수탈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임진강이거든요. 이 임진강의 이 절벽 위에 있는 여기가 고랑포구라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탈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수탈에서 기차를 싣고 보낸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병 활동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 묘역이 이렇게 따로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의병들이 당시에 은거지로 삼았던 지금은 터만 남고 사라진 심원사라고 하는 공간들이 바로 연천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들이 다 지났지만 어쨌든 전쟁 이후에는 통제가 일상화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됐죠. 뭔가 문화적인 것들을 상상하거나 할 수 없는 금기나 이제 군사적인 제한들이 일상화된 공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계속 달라지면서 또 그 삶의 모양들을 바꾸기 위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 아니라 조금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DMZ 국제음악제가 이렇게 연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음악회고 많은 이제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가들이 방문을 하고 하는 콘서트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미술관, 민통선에서 평화적이고 자연의 어떤 힘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박시동 미술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벽돌 공장으로 활용되었던 피스브릭 하우스 이런 버려진 폐 공장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망리라고 하는 공간이 미군이 이 과거에 주둔하면서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접경 지역에 이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바로 턱 밑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방공호를 뚫고 방공호 밑에 숨어서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훈련에 동원돼야 되면은 일상적인 통제를 받았던 그런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를 담아놓은 마을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해지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평화가 조금 더 가능해질 때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보면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 삶의 공간은 당연히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왜 평화를 고민해야 하는가, DMZ에서. 이 사람들,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이것들을, 과 연결된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면은, 평화가 왜 필요한가, DMZ에서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겠죠. 연천에 전망대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풍 전망대입니다. 태풍 전망대에서 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산 능성 사이에 있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강.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오고 있죠. 땅이 이미 이어졌던 곳에 이렇게 인간의 철책이 경계를 짓고 서져 있습니다. 자, 연천도 이제 고지전이 이루어졌던 공간 중에 하나고요. 고지가 이제 강원도처럼 많진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유엔군과 북 또는 중국군들이 부딪혀서 많은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다
수습을 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유엔군 화장장 시설이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여기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공간인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전쟁이 결국은 무거운 죽음을 남기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남의 나라의 땅에 와서 또 죽어야 했던 이들의 아픔을 또 떠올려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하면은 많은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하지 않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연천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로 넘어갈게요. 파주는 한반도 중부 지역의 첫 패권자, 삼국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성백제의 흔적이 남은 곳입니다. 아까도 연천 얘기할 때 말했지만 임진강변은 삼국시대 격전지였어요. 임진강이 이 파주와 연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백제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다. 특히 원롱산성지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요. 여기가 원롱산성지입니다. 굉장히 지대가 높죠. 여기에서 이제 내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곳인 거죠. 더 많은 토기들이 나왔지만 특히 백제 토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가장 초기에 패권을 잡았던 백제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던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두산성은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오두산 정상에도 오두산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이 많이 남은 덕진산성.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의 유적이 모두 출토된 곳이 바로, 칠중성이고요. 이 칠중성에서 칠중이라는 것이 칠중하라고 해가지고 임진강을 고구려 때 칠중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진강을 지키는 성이 바로 칠중성이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동쪽에 요충지, 그리고 오두산의 서쪽에 요충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기호학파의 중심지가 파주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굉장히 이름이 난 인물들의 흔적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파주 사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수침, 백인걸, 성운, 우리 흔히 율곡선생이라고 알고 있죠. 이분들의 흔적이 많이 남은 곳입니다. 서원이 특히 많은데요. 서원은 언제 생겼냐? 조선 중종 시기에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로 대표되는 살인들이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훈구파에게 밀려서 그 개혁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살인들이 학문과 후학 양성을 위해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런 곳이 이제 파주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파선 서원, 자운서원, 용주서원, 신국서원지 등이 있는데요. 이제 이곳은 특히 자운서원으로 대표되는 등 율곡이가 거주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관련한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임진강변에 화석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율곡이가 제자들과 학문에 논하던 공간이고요. 또 이가 10만 양병성을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걱정을 하니까 언젠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화석정에 기름을 발라놔라. 나중에 활활 탈 수 있게 혹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이 강을 건너서 임진강을 건너서 의주로 피난을 갔대.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한밤이어서 왕이 이제 피난 가는 왕이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 화석정을 불을 태워서 그 불을 보고 이 임진강을 건너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주에 갈 때는 이 유학과 조선시대의 어떤 것들을 함께 보면 더 다채로운 공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 파주는 역시 이제 현대 우리 분단의 어떤 상징적 공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분단의 상징적 공간은 냉전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죠. 판문점과 경의선을 볼 수 있는 또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다시 또 만나는 곳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도라산역이라고 하는 남북 교류의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극단의 대립의 상징적 공간이지만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죠. 우리가 아까 경계석을 넘나드는 두 정상을 봤지만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도보다리를 이렇게 걷는 두 정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뭔가를 편하게 가운데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는 전쟁으로 끝나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기차를 다시 연결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공간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적군묘지라고 하는 지금은 북한군 묘지라고 불리는데요.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적은 누구였나요? 전쟁 당시에 북과 중국군이었죠. 근데 이제 2013년에 중국의 중국군 유해는 모두 송환이 돼서 지금 북한 군만 남아 있고요. 어쨌든 전쟁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유엔군 화장터를 봤는데 유엔군뿐만이 아니라 아군이 아니라 적의 죽음도 이제 널브러져 있는 전쟁터 공간에 이런 시체들을 수습해서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준 거죠. 결국 이 공간도 유엔군 화장터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남긴 건 죽음이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파주의 적군묘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도라전망대이고요. 도라전망대에서 본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땅의 위에는 사람이 긋지 않으면 경계가 없죠. 이 땅 위에 세워진 경계는 일시적인 단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망대에서 넓은 풍경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도라산역에 가면은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낯설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역시 지금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양으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떤 남북관계를 만드느냐,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는 것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자, 김포로 가겠습니다. 김포는 강물과 바다를 잇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림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강이 만나서 서해로 가는 곳이 길목에 있는 곳이 김포입니다. 강화와 김포 사이에 흐르는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를 또 만나고 그 해협을 염하라고 합니다. 소금 염자를 써서 소금기 머금은 강이라는 거죠. 왜 그런 뜻인지 알겠죠? 강이 바다와 만나니까 소금기를 머금은 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점이 아니라 과거 시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DMZ라고 하는 곳이 적대적 충돌이 남과 북에 없던 시절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디냐? 해상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과거에 호남, 이 아래쪽에서 오는 호남의 세곡선이 세금을 실은 세금을 용 곡물을 실은 세곡선이 여기를 거쳐서 거꾸로 한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양으로 가서 한양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고 신의주까지 가던 백길로 해상의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나 북이랑 가깝죠. 네. 맑은 날에 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남북하고 한강하고의 남북 중립수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강에도 경계가 없잖아요. 땅에만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가까움을 이제 확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다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가 처음 우리의 근대에 들어올 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기도 합니다. 이양선이 나타나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인양요의 격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문수산성이고요. 이거는 덕포진인데요.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강화도예요. 아까 우리가 염하라고 하는 곳들을 봤죠. 1866년에 병인양요가 벌어졌을 때 이제 강화도를 프랑스군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 지금 여기가 점령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산성에서 격전을 벌이고도 패했죠. 네, 그래서 반격을 위해서 비밀 도하, 이 강을 몰래, 강이자 바다인 이곳을 몰래 넘어가서 기습을 해서 프랑스군을 격파하려고 하는 작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덕포진입니다. 네, 그런 이 역사가 물론 강화도와 연결된 건데 이것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김포의 덕포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김포는 이제 또 우리의 전쟁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하는 공간인데, 전쟁이 과연 누구를 향해 총구를 겨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단과 전쟁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 뭐냐면은 바로 민간인 학살이죠. 예. 한국전쟁을 피스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한 이후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서는 다시 허리에서 대치를 2년여간 했죠. 고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서 50년에 시작했던 전쟁이 53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주인이 바뀌죠. 북이 주인이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주인이 바뀝니다. 나무로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오니까 여기 걸쳐지는 동안 또 바뀌죠. 그럼 이 동안에 남과 북이 적이잖아요. 총구를 겨누고 있죠. 그런데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고 있던 피난을 다 부산으로 갈 순 없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건 뭐냐? 너네 누구에게 부역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혐의를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역 혐의에 대한 주민에 대한 색출이나 연행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강화도와 김포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서 마곡리 한강변, 하성초등학교 창고, 천등고개 이런 곳들에서 학살을 벌어지기도 했죠. 여기가 이제 천등고개고요. 김포에서 보이는 강화도, 이 바닷가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바닷가들이 이런 민간인들이 연행이 돼서 죽임을 당하고 버려져야 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김포 강화 지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밝혀낸 것들 보면은 이런 지휘 계통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누구의 총구가 누구에게 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과거의 전쟁이 이렇게 곳곳에 다종다양의 아픔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 DMZ라는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그러면 DMZ 읽기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인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전쟁이 우리한테 무엇을 남겼는지 특히 DMZ에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남북의 이산가족들 참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죠? 함께 살던 사람들이 갈라진 것이 전쟁이었고 분단이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쟁 전에 곳곳이 삶의 터전이었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달리 완전 산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릉을 끼고 있지만 평지들과 강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던 평야와 마을들을 끼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천평야 같은 경우는 아예 군사분계선 지역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정말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 습지가 되었죠. 그리고 고랑포구 마을도 더 이상 이렇게 번화한 형태는 아니고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임진강변의 어떤 이런 형태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철길이 아주 여러 곳에서 많이 끊겼죠. 경원선, 경의선 다 끊겼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넘나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라니들이. 네. 그런데 이런 철책선 인근에 더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이런 것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많은 생명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DMZ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 DMZ에 과거에 농사를 짓고 출퇴근을 하고 매일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디를 갔을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고 끝났을 때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농사 짓던 사람, 살아가던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북출입사무소, 파주 쪽이겠죠. 과거의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 경제협력을 했고 또 오랜 세월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면 갈 수 있고 만들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평화적 협력이고 그걸 우리가 DMZ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김포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강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다에는 경계가 없어요.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그 땅에 있는 경계도 넘어다닐 수 있는데 바다에 경계가 없음을 우리가 대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함께 평화롭게 어업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 차례 함께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개성에 있는 만월대에 이제 고려시대 유적이죠. 남부 공동 발굴 작업을 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2007년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같이 입장을 하고 함께 이제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도 했었죠. 그리고 남북의 결함할 큰 사전을 같이 공동 편찬하자는 이런 시도도 있었고요. 여러 예술 합동 공연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군사적으로 DMZ 지역에 남아있던 공동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이제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직 못한 것도 있어요. DMZ 접경 지역의 이 철원이거든요. 오늘 경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철원에 보면은 이 군사 분계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 보이시죠? 여기 안에 궁예 도성 궁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함께 발굴 작업을 한다면 또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역사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서 DMZ가 미래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DMZ란 공간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떤 새로운 시선에서 중첩적이고 다층적인 맥락에서 DMZ가 품고 있는 여러 틀거리들을 빼서 한번 봐보자. 그렇게 다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경기권에 있는 DMZ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 수업이어서요. 네, 여러분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DMZ를 어떻게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또 DMZ를 여행할 때 어떤 틀에서 한번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DMZ 지역을 기행하시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